교과서엔 안 나오는 잊혀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이완용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악랄했던 친일매국노들의 실질적인 수장 윤덕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3년 오랫동안 의정을 역임한 원로 중의 원로였던 윤용선의 손자로 태어난 윤덕영. 그는 조부의 권력을 이용해 21살의 나이에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의 조카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죠. 그렇게 조부와 황후까지 등에 업은 윤덕영은 외척 세도를 부리며 조정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만 가던 이때 일본은 송병준, 이용구, 이완용을 내세워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주요 대신들이 일본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일본에게 매수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에 이어 제3대 통감이 된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대외적으로 조선과 일본의 합방이 무력을 동원한 강제 병합이 아닌 합의에 의해 완성된 순조로운 합방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 황실과 고종을 설득해 허락을 받아내야만 했죠. 데라우치는 황실과 고종을 설득할 적임자로 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덕영을 선택했고 윤덕영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친일매국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윤덕영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 황실과 고종을 설득하는 일은 친일매국노의 대표격이었던 이완용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고종을 설득하기 위해 7일간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결단을 촉구했지만 고종은 대꾸도 하지 않았죠. 이런 고종의 단호함에 결국 이완용은 설득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윤덕영이었죠. 처음에는 윤덕영 역시 이완용과 마찬가지로 고종을 찾아가 설득을 시도하지만 고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윤덕영은 고종의 과거 여자 문제를 들먹이며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하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그의 협박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이어졌고 그의 집착과 집요함에 두 손을 든 고종은 결국 순종과 이야기하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일주일 전 창덕궁에서 열린 마지막 어전회의. 윤덕영은 한일병합조약에 옥새를 찍으라며 순종을 협박합니다. 그렇게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병풍 뒤에 숨어있던 윤덕영의 조카 순정효황후가 옥새를 훔쳐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버립니다. 아무리 친일파라고 해도 황후의 치마를 들추는 짓은 쉽게 할 수 없었죠.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던 그 순간 큰아버지인 윤덕영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황후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옥새를 다시 빼앗아 온 것이죠. 그렇게 악랄했던 친일매국노 윤덕영의 손에 의해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윤덕영의 공로를 인정해 조선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건축물로 불리던 프랑스식 대저택 벽수산장을 선물합니다. 한일강제병합 이후 윤덕영은 더욱 악랄하게 친일행위를 이어갑니다. 1917년 순종에게 일본 왕실에 참배할 것을 강요했고 이왕직 장시사장, 황해도 관찰사, 철도원 부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친일매국노들의 최고직책이라 불리던 중추원의 부의장까지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김복수 역시 일제의 전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친일 여성단체인 애국금차회 회장을 맡는 등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힘을 보탰죠. 그의 친일행위가 얼마나 악랄했으면 현재까지도 그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고종 독살설의 핵심 인물로도 거론되었습니다. 고종 독살설은 고종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누군가에게 독살을 당했다는 주장인데 친일파 윤치호가 작성한 일기를 보면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갔다.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폭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지 못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민영달과 몇몇 인사가 고종 황제의 입안을 닦아내다가 황제의 이가 모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뼘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한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때문에 고종은 자연사가 아닌 독살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그걸 지시한 배우로 윤덕영이 지목된 것입니다. 일본 제실회계심사국 장관이었던 구라토미 유자부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고종에게 비밀거래를 제안했고 고종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거래 내용을 감추기 위해 윤덕영을 시켜 독살했다는 이야기를 친일파 송병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34민 중 한 사람인 독립운동가 손병희가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어진 통치에 순종해 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적힌 조작 서류를 보고 고종이 크게 분노하자 일본은 윤덕영에게 암살을 사주했고 고종의 식사를 받드는 2명의 궁녀를 매수하여 식혜에 독약을 넣어 시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송상도가 쓴 수필에서도 윤덕영과 이완용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심에 있었던 세 사람이 윤덕영을 고종 독살설의 배우로 지목한 것이죠. 그렇게 일본에 개가 되어 재산을 불려나가던 윤덕영은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재산이 많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촌부지, 수성동 계곡, 배화여자고등학교, 인왕산 자락까지 옥인동의 약 54%가 전부 윤덕영의 집터였죠. 1933년 2월 기준 윤덕영의 재산은 당시 화폐로 수백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사 초임봉급이 5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셈인 것이죠. 하지만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것만 같았던 윤덕영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친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요절했고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노년기의 윤덕영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죠. 이때부터 그의 집안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40년 66살의 나이로 윤덕영이 사망했고 안 그래도 기울어가던 그의 집안은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의 재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갑니다. 이때 조선에서 가장 사치스러웠던 건축물인 벽수산장이 현재 가치로 약 5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되기도 했죠. 그렇게 윤덕영의 악랄했던 친일행위가 막을 내렸고 그의 시신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어느 별장 뒤편에 묻혔지만 1960년대 말 이 일대에 남아있던 해평 윤씨들의 무덤들이 하나씩 파묘되면서 윤덕영의 무덤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실상 한일 강제병합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인물은 이완용이 아닌 친일매국노들의 수장 윤덕영이었고 이완용이 일본에게 30억을 받았을 때 윤덕영은 100억을 받았으며 심지어 윤덕영은 이완용이 가진 땅의 4배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악랄하게 친일 활동을 이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